기자회견장, 박비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날 고아원에 아이를 둔 건 회장님이 아닙니다. 사모님이었어요. 정적 속에서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다. 무슨 소리요? 회장님은 평생 잘못 알고 계셨어요. 죄책감에 시달리셨지만 지우의 숨이 막힌다. 30년간 품었던 원망의 대상이 순간 바뀌는 충격.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복지센터가 오늘도 아침을 맞이합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이곳은 재개발 바람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 가방을 맨 지우가 복지센터 문을 나섭니다. 40대 중반의 지우는 이곳에서 15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인근 공원을 향해 걸어가는 지우의 발걸음은 익숙한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면 벤치마다 이름표처럼 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벤치에는 종로 국밥을 그리워하는 전직 택시기사 김 사장이 앉아 있죠. 60년대 서울의 골목길을 송금처럼 외웠던 김 사장은 이제 무릎이 아파 걷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 벤치에는 상계동 달동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고이는 할머니들이 모여 있습니다. 재개발로 흩어진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또 묻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늘 애틋했죠. 그리고 세 번째 벤치,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이 한 명 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양복에 광이 흐르는 구두를 신은 노인. 늘 보리차를 기다리며 공중전화 부스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이름은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구두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지우가 도시락 가방을 열자 따뜻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입니다. 지우가 구두 어르신 앞에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세요. 고맙소. 짧은 인사말이지만 그 안에는 묘한 정감이 흐릅니다. 구두 어르신은 늘 같은 순서로 반찬을 먹었죠. 계란말이를 제일 먼저 집어들고 나물을 조금씩 맛본 다음 된장찌개로 밥을 말아 천천히 드십니다. 지우는 사람들 사이의 상처를 밥 한 끼로 덮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지우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죠. 지우도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흑백 사진 속 빈자리처럼 친부모에 대한 물음표를 품고 살았지만 입양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그 물음표를 눌러왔습니다. 뜨거운 밥 한 공기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 한 그릇이 주는 위로를 지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복지센터로 돌아온 지우를 부장이 맞이합니다. 50대 후반의 부장은 늘 걱정이 많은 표정입니다. 요새 기업 후원도 끊겨서 큰일이야. 재개발 소식에 예산 삭감까지 정말 앞이 깜깜하네. 부장의 한숨소리가 복지센터 사무실에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벽에 걸린 감사패들이 빛바랜 것처럼 복지센터의 영광스러운 시절도 이미 지나간 듯 했죠. 그래도 지우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한 도시락 배달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지우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원룸 아파트의 작은 부엌에서 내일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구두 어르신은 왜 늘 공중전화 부스 앞을 서성일까? 왜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왜 보리차를 그렇게 좋아할까?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어딘가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겠죠. 지우는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핏줄로 이어진 관계일까?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 입양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지우는 여전히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을 기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복지센터에 출근합니다. 오늘따라 도시락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싶었죠. 쌀을 씻으며 지우는 문득 구두 어르신의 뒷모습을 떠올립니다. 곧은 어깨, 빛나는 구두, 그리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그림자.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다시 공원으로 향합니다. 구두 어르신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지우가 다가가자 어르신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곧 굵은 빗줄기로 변했죠. 공원의 벤치들이 하나둘 비어가는 가운데 구두 어르신만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우산을 들고 달려가자 어르신은 젖은 신문지를 꺼내 접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비 맞으시면 안 돼요. 센터로 가시죠. 구두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신문지를 계속 접었습니다. 도시락 밑받침을 만드는 손길이 정성스러웠죠. 그때 갑자기 바람이 훅 불며 신문 한 귀퉁이가 날아갑니다. 지우가 재빨리 뛰어가 신문을 주워 돌아오는데 젖은 신문지 위에 작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창업주 강도윤, 치매 의혹 속 실종설 해명. 기사에는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옆모습만 찍힌 사진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했죠. 구두의 광택, 꼿꼿한 자세, 정갈한 매무새까지. 지우가 놀란 눈으로 구두 어르신을 바라봅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뚜껑을 열고 계란말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우의 물음에 구두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죠.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복지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지우를 불렀죠. 지우 씨, 대박이야. 강도윤 복지재단에서 우리 도시락 사업을 전액 후원하겠대.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도윤 복지재단이라니. 오후에 신문에서 본 그 이름이었죠. 부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재단 실무자가 방문한대. 계약서도 가져온다고 하고. 이제 우리 센터도 살았어. 부장의 환호성이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직원들도 모두 기뻐했죠. 하지만 지우는 설명하기 힘든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우리 센터일까? 다음 날 오전 재단 실무자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박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며 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매달 5천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도시락 사업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죠. 부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하지만 박 비서의 다음 말에 지우는 놀라고 말았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락 사업 담당자를 지우 씨로 지정해 주십시오. 저를요? 왜 저를? 박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지우 씨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높이 평가하신다고 하셨죠.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재단 이사장이 왜 자신을 지명했을까? 부장은 신경 쓰지 말라며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거야. 자랑스러워해도 돼.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보관 상자를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입양 기록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출생신고 지연 서류, 입양 확인서,
그리고 삐삐 시절에 받아 적은 메모들까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던 지우의 손이 멈춥니다. 낡은 종이 한 장에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죠.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글씨였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 성만 적혀 있고 이름은 지워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불빛에 비춰봤지만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죠. 누가 적은 것일까? 왜 이런 메모가 있는 걸까? 지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문득 구두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문 속 사진과 닮은 옆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 다음 날 점심시간, 지우는 평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공원을 찾았습니다. 구두 어르신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지우가 도시락을 내려놓자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구려. 네, 어르신은 감기 안 걸리셨어요? 괜찮소. 나는 튼튼한 편이니까. 평범한 대화였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죠. 어르신, 혹시 강도윤 복지재단 아세요? 구두 어르신의 젓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계란말이를 집어들었죠. 신문에서 본 적 있소. 그 재단에서 저희 센터를 후원한대요. 그것도 저를 담당자로 지정해서요. 어르신은 천천히 밥을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좋은 일이구려. 도시락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갈 수 있겠네. 지우는 어르신의 표정을 살폈지만 별다른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은 담담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센터를 나서는데 박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씨, 내일 시간 되시면 재단 사무실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인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후 2시는 어떠신가요?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끄는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죠. 강도윤이라는 이름, 구두 어르신의 정체, 그리고 자신을 지명한 이유까지.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다음 날 오후 2시 지우는 을지로의 낡은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화했을 건물이지만 지금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하자 강도윤 복지재단이라는 노쇠 명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현대식 사무실이 아니라 오래된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죠.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금고가 있었고 녹슨 철제 캐비닛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유리장 속의 축하 화환 리본들이었습니다. 창업기념, IMF 극복 공로상, 지역사회 공헌 대상 같은 문구들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죠. 박 비서가 지우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은 지금 외출 중이십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우가 소파에 앉자 박 비서가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였죠? 지우는 잠시 놀랐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실이 특이하죠? 이사장님께서 옛것을 좋아하셔서 창업 때부터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다. 박 비서는 유리장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리본들도 다 추억이 담긴 것들이에요. 특히 90년대 것들은 이사장님께서 아끼시죠.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한 증거니까요. 지우가 유리장을 자세히 보니 한쪽 구석에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이 너무 작아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얼마 전부터 공원 나들이를 자주 하십니다. 박 비서의 갑작스러운 말에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늘 같은 공원, 같은 시간에 가시거든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구두 어르신이. 박 비서가 계속 말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지우 씨를 지명한 것도 그 공원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요. 박 비서가 시계를 확인하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장님을 못 뵐 것 같네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재단을 나온 지우는 곧장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사장이 다니는 공원이 바로 자신이 매일 가는 그곳이라면, 그리고 그 이사장이 정말 구두 어르신이라면, 공원에 도착하니 구두 어르신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지우의 눈에는 달라 보였죠. 지우가 천천히 다가가 어르신 앞에 섭니다. 회장님 맞으시죠? 구두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죠. 어르신은 대답 대신 보리차 컵을 건넵니다. 지우가 준비해온 보리차였습니다. 내 도시락을 기다린 지가 꽤 되었지.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 떨림 속에서 오랜 그리움을 느꼈죠. 왜인지는 몰랐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저예요? 왜 절 지명하신 거죠? 앉거라. 이야기가 길 것 같구나. 지우가 어르신 옆에 앉자 어르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너를 본 건 석 달 전이었다. 우연히 이 공원을 지나가다가 도시락을 나눠주는 젊은 여자를 봤지.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다. 그것뿐인가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만든 계란말이를 처음 먹었을 때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따뜻한 밥상. 그런 게 그리웠나 보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규칙들이 생겼습니다. 지우가 반찬통을 내려놓으면 어르신은 늘 계란말이를 제일 먼저 집어들었죠.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꼭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동전은 아직도 쓰나? 어느 날 어르신이 공중전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끔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요. 옛날엔 이 전화로 중요한 연락을 많이 했는데 어르신의 목소리에 향수가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았죠. 어르신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우의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르신은 왜 신분을 숨기고 공원에 오는 걸까? 왜 자신의 도시락을 그토록 기다렸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보면 그런 그리운 눈빛을 보내는 걸까? 센터에서는 재단 후원금 덕분에 도시락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할 수 있게 되었죠. 부장은 연일 기분이 좋았고 직원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만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입양 어머니와 찍은 사진들 사이에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끼어 있었죠. 6살 때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강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도윤 회장과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일까? 다음 날 공원에서 어르신을 만난 지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제 말은 예전부터요. 어르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덮은 채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하겠다. 지금은 그저 이 도시락이 고맙구나.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파문은 점점 커져만 갔죠. 어르신의 눈빛에서 본 그 슬픔,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센터를 정리하던 지우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도 지금도.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복지센터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채 직원들을 긴급히 모았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익명 고발장이 들어왔어. 강도윤 복지재단의 후원금이 슬러시 펀드라는 내용이야. 도시락 사업이 돈 세탁 창구라고 써있네. 직원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겨우 숨통이 트인 센터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죠. 부장은 서류를 황급히 집어들며 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숨기자. 없던 일로 하는 거야. 센터가 망하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투명성을 점검해야 해요. 만약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지우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겨우 살아났는데.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박 비서에게 연락해 재단 사무실을 다시 방문했죠. 회계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박 비서는 의외로 순순히 자료실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지우 씨가 오시면 모든 걸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자료실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문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지우는 기부자 명단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죠. 대부분 정상적인 기업과 개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거액을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있었던 거죠. 서류를 더 뒤지던 지우는 낡은 캐비닛 서랍에서 특별한 파일을 발견합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죠. 무심코 펼쳐본 지우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 1990년생. 자신의 이름과 생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매 학기마다 장학금이 지급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지급처는 모두 무기명이었지만 발신 코드가 있었죠. KDY, 강도윤의 영문 이니셜이었습니다.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이 모두 강도윤 회장이 보낸 것이었다니. 입양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던 지우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1987년 여름을 용서해다오. 1987년 여름. 지우가 태어나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용서를 구하는 걸까? 그날 저녁 지우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구두 어르신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죠. 지우가 다가가자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봤구나. 왜 저예요? 왜 저한테 이런 걸 하신 거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내가 6살이던 봄 나는 종로의 국밥집에서 너를 봤다. 멀리서 지켜봤지.
밝게 웃는 내 모습이 참 예뻤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보내신 거예요?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계속 말을 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엔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공원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죠. 어르신의 입에서 마침내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너를 버렸다. 지우의 손에서 반찬통이 미끄러졌습니다. 스테인리스 뚜껑이 벤치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죠. 둔탁한 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전화 부스 벽에 딸깍 부딪혀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1987년 여름 회사에 파업과 분규가 심했다. 노조와 대립하던 중 협박이 왔지. 내 딸을 인질로 삼겠다고. 나는 겁이 났다. 너를 지킬 자신이 없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를 고아원 앞에 두고 왔다. 그리고 다음 날 해외로 도망쳤지. 돌아오면 너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IMF가 터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내가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니. 그것도 아버지에게서. 그럼 제 어머니는요? 돌아가셨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내가 더 겁이 났던 거다. 혼자서 널 지킬 자신이 없었어. 지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게 버림이든 보호든 저는 7살에 혼자였어요. 왜 찾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30년이 넘게 모른 척 하시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지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흩어진 반찬통들이 발에 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공원을 빠져나가려는 지우를 어르신이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섰죠. 뒤돌아본 공원에는 구두 어르신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구부정한 어깨가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연민이 뒤엉켜 마음을 괴롭혔죠. 새벽녘이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고아원 문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6살 아이. 그 아이는 묻고 있었죠. 왜 나를 버렸어요? 며칠 동안 지우는 센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만 있었죠. 부장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강도윤복지재단의 대형 후원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센터에 도착한 지우를 보고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괜찮아? 안색이 안 좋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힘내야 해. 발표회장에는 지역 언론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사회를 보며 재단의 후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죠.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복지센터 회계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형사가 영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익명 고발에 대한 수사였죠. 그런데 고발 내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시락 회계 담당 지우 씨가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고발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첨부되어 있고요.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형사가 보여준 서류에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이체 화면이 있었죠. 수천만 원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지우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까지 있었죠. 그때 박 비서가 헐레벌떡 달려와 지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부장이 지우 씨 계정으로 돌린 거예요. 뒤집어 씌운 거라고요.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지우는 부장을 돌아봤습니다. 부장은 시선을 피하며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도 몰랐습니다. 믿었던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재단에도 죄송합니다. 배신감에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발표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구두 어르신이 들어선 것이죠. 평소와 달리 정장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소.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부장이 비웃으며 말했죠. 누구세요? 길에서 도시락 얻어먹는 노인 아니에요?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어르신이 지갑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죠. 발표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어르신을 향했죠. 강도윤 회장님이시다. 정말 그분이 맞나? 치매 루머는 거짓이었군.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담담하게 마이크 앞에 섰죠. 이 사건의 책임은 모두 내게 있소. 지우는 아무 잘못이 없소.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언론은 치매 창업주 사기단에 속다, 판단력 잃은 재벌 총수의 비극 같은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어르신의 해명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지우는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은 계속 추궁했죠. 당신이 강도윤 회장과 무슨 관계입니까? 왜 당신만 지명했죠? 지우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죠. 잠시 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오. 형사들이 나간 후 조사실에는 지우와 어르신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정말 저를 버린 게 아버지였나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죠. 1987년 여름 파업과 분규가 심했지. 노조 강경파에서 협박이 왔다. 내 딸을 인질로 삼겠다고. 경찰도 믿을 수 없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어르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너를 고아원 앞에 두고 다음 날 해외로 도망쳤다. 비겁했지. 1년 후에 돌아와서 너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입양이 된 후였다. 그리고 IMF가 터지고 회사가 무너져서 그게 변명이 되나요? 그게 버림이든 보호든 저는 7살에 혼자였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터져나왔죠. 알아요. 어떤 변명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너를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다. 장학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지. 그때 박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장이 자백했습니다. 본인이 돈을 빼돌리고 지우 씨에게 뒤집어 씌운 거라고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딸, 버려진 아이의 비극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을 도배했죠. 조사가 끝나고 지우가 경찰서를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정말 아버지입니까? 왜 버려졌나요?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지우는 아무 대답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르신이 보였죠.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현관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집어진 기분이었죠. 30년 넘게 그리워했던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입양 어머니를 떠올렸죠.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우야, 원망하지 마라. 버림받은 게 아니라 선택받은 거야. 너를 지키기 위한 누군가의 선택이었을 거야.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죠. 사랑에도 여러 모습이 있다는 걸. 때로는 버림이 보호가 되고 떠남이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앞으로 어르신을, 아니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빗소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지 사흘째 되는 날, 지우는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지우는 핸드폰을 꺼둔 채 진실을 찾기로 마음먹었죠. 답은 과거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래된 입양 서류를 다시 펼쳐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구석구석에 눌린 도장들, 희미한 메모들, 그리고 바랜 잉크 자국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죠. 고아원 원장 확인란 옆에 작게 적힌 메모였습니다. 강의. 뒤가 찢어진 듯 보였지만 분명 강자로 시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매달 확인이라는 글씨가 보였죠. 누군가 매달 자신을 확인했다는 뜻일까요? 지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고아원 시절은 희미했지만 한 가지 선명한 기억이 있었죠.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원장님이 자신을 사진관에 데려갔다는 것. 그때마다 새 옷을 입혀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1년에 한 번뿐이었는데 말이죠. 그 사진관이 어디였더라? 지우는 간신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종로 낙원상가 근처 오래된 사진관. 아직도 있을까? 지우는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낙원상가 뒷골목을 한참 헤매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추억사진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가게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나이든 주인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증명사진이신가요? 아니요. 혹시 80년대부터 여기서 일하셨나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때 고아원 아이들 사진 찍으셨던 거 기억하세요? 아, 성심원 아이들? 기억하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주인은 뒤편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빛바랜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단체 사진, 개인 사진, 그리고 졸업사진들까지. 저 사진들은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에요. 추억이라도 남겨두려고 걸어뒀죠. 지우는 벽에 다가가 사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죠. 6살 무렵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절 찍은 거예요. 주인이 다가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 이 아이. 기억나요. 매달 와서 사진 찍던 아이죠. 뒷면을 보세요. 지우가 사진을 뒤집자 작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지 6세 보호.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K가 매달이라고 적혀 있었죠. K라는 분이 매달 오셨어요. 왼쪽 구두가 유난히 빛나는 양복 입은 분. 멀리서 사진만 보고 가셨죠. 한 번도 가까이 오지 않으셨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도윤이 매달 자신을 보러 왔다는 것.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만 지켜봤다는 것.
보리차를 참 좋아하셨어요. 늘 보리차 한 잔 드시고 가셨죠. 아이 사진 보면서요. 보리차. 구두 어르신이 그토록 보리차를 좋아했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인이 서랍을 뒤지더니 낡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것도 그분이 두고 가신 거예요. 언젠가 이 아이가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하셨죠. 봉투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죠. 강도윤의 일기. 1987년 8월 15일. 오늘 지우를 다시 봤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다. 내가 다시 나타나면 위험해질 수 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1988년 9월 20일. 지우가 입양되었다.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한다. 다행이면서도 가슴이 아프다. 이제 정말 남이 되는 건가? 1990년 3월 5일.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을 멀리서 지켜봤다. 교복이 참 잘 어울린다. 장학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일기는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대학 합격,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던 날까지 강도윤은 모든 순간을 멀리서 지켜봤던 것이죠. 지우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버림과 보호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누군가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것이 그 사람 나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사진관을 나온 지우는 곧장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 비서가 맞이했죠. 지우 씨 오셨군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요,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모든 걸 알았다고. 그리고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요. 박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을 바로잡을 거예요. 부장의 횡령도, 재단의 억울한 누명도, 그리고 마지막만큼은 제 방식대로 끝낼 거예요. 지우는 센터로 돌아가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의 횡령 증거, 계좌 조작 내역, 그리고 재단의 정당한 후원 기록들까지. 밤새 서류를 정리하며 지우는 생각했죠. 용서란 무엇일까? 30년의 그리움을 한순간에 녹일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새벽이 되자 지우는 정리한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요청했죠.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회견장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공원에 들렀습니다. 텅 빈 벤치가 쓸쓸해 보였죠. 문득 구두 어르신의 뒷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그 외로운 등이, 그 빛나는 구두가, 그리고 그 따뜻한 보리차가. 아버지. 처음으로 그 호칭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질 거라 믿었죠. 오전 9시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언론이 모였습니다.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섰죠. 이제 진실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조명이 켜지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지우를 향했습니다. 지우는 준비한 자료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심호흡을 했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미리 배포한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자들이 일제히 자료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부장의 횡령 증거가 빼곡했죠. 계좌 조작 내역, 비자금 조성 기록, 그리고 지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증거들까지. 박 비서가 제공한 내부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범인은 복지센터 부장이었죠. 재단의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죠.
그럼 강도윤 복지재단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네, 재단은 정당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지우가 두 번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죠.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자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딸내미 납치당하고 싶지 않으면 회사에서 손 떼라. 노조 탄압 그만두지 않으면 애 못 볼 줄 알아. 1987년 여름 강도윤이 받았던 협박 전화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제 아버지 강도윤 회장이 저를 고아원에 맡긴 이유였습니다. 버림이 아니라 보호였죠. 그때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부장을 체포해 들어왔죠. 부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자백을 한 후였던 것입니다. 부장은 어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이미 회수 중이고요. 기자들이 부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부장을 데리고 나가자 회견장은 다시 조용해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두 어르신이 회견장에 들어섰죠. 강도윤 회장이었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지만 어르신은 곧바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비겁했소. 버림과 보호 사이에서 나는 내 겁을 택했소. 그래서 오늘 내 모든 지분을 재단과 도시락 사업에 기부하겠소. 회견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을 기부한다는 발표였으니까요. 강도윤은 지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용서를 구하겠소. 순간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지우와 강도윤을 번갈아 비췄죠.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그때 박 비서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두가 박 비서를 주목했습니다. 박 비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날 고아원 문 앞에 아이를 둔 건 회장님이 아닙니다. 사모님이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박 비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은 회장님이 협박에 굴복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아이를 재벌 싸움에서 떼어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회장님이 해외 출장 가신 사이에 제가 사모님 지시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니. 회장님은 돌아오신 후 아이가 사라진 걸 아시고 미친 듯이 찾으셨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죠. 아이는 이미 좋은 곳에 입양됐으니 찾지 말라고. 강도윤이 비틀거렸습니다. 지우가 달려가 강도윤을 붙잡았죠. 그럼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단 거예요? 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은 지우 씨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죠.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 하셨지만 임종 전에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박 비서가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펼쳤죠. 사랑하는 내 딸 지우에게.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위험을 감수하려 했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었어. 내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거든. 용서해 주렴. 그리고 아빠를 원망하지 마. 아빠는 평생 너를 찾아다녔단다. 사랑한다, 내 딸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품었던 원망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강도윤도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오? 내가 버린 줄 알고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박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장학금을 보내신 것도 멀리서 지켜보신 것도 다 기록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회장님은 계속 지우 씨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3개월 전 드디어 이 공원에서 만나신 거죠. 회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이 모든 게 오해였단 건가요? 지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죠. 오해든 진실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고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지우가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사랑에도 여러 모습이 있다는 걸. 때로는 떠나는 것이 사랑이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강도윤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했죠. 서툴고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우와 강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죠. 오랜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를 느끼기에도 시간이 모자랐으니까요. 회견이 끝난 후 지우와 강도윤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은 고요했죠. 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죠. 서로를 향한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 가을이 깊어가는 공원에는 노란 은행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죠.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도시락 가방을 메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는 구두 어르신이, 아니, 이제는 아버지인 강도윤이 앉아 있었죠. 오늘은 뭐 해왔나? 강도윤이 묻자 지우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계란말이와 나물 반찬, 그리고 된장찌개.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메뉴였죠. 여전히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구나. 강도윤이 계란말이를 반으로 갈라 지우의 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우도 자연스럽게 받아 먹었죠.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아직 용서 못했어요. 지우가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도윤이 젓가락을 멈췄죠. 근데 미움만으로는 제 삶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용서는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 함께하는 시간부터 만들어가자고. 강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미워도 밥은 먹어야지. 그 말에 두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죠. 점심을 먹은 후 지우가 말했습니다. 재단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바꾼다고? 무슨 이름으로? 국밥상 재단이요. 따뜻한 밥 한 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 강도윤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지우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거예요. 분기마다 동네 시장 상인들과 연계해서 신선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고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거죠. 그리고 장부는 온라인에 모두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거고요. 강도윤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루지 못한 진정한 나눔을 딸이 실현하려 한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돕겠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지우의 어머니, 강도윤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강도윤은 처음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매일 이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위패 앞에 선 지우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관에서 찾은 6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위패 옆에 사진을 올려놓으며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잘 자랐어요. 아빠도 만났고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저를 사랑했다는 거. 강도윤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죠. 엄마, 나는요. 사는 동안 미워도 사랑할게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위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와 공간을 따뜻하게 비췄죠.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을 나와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벤치에 나란히 앉은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게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나? 지우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아저씨, 아직은 어색해요. 강도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이어서 말했죠. 대신 도윤 어르신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밥 같이 먹어요. 그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시작 같아요. 강도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오래된 구두의 광처럼 은은하게 빛났죠. 아직은 서툴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질 관계. 두 사람 모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재래시장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끈한 순대, 잔치국수, 오늘 장날이에요. 그 소리는 오래된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 빨간 달력과 장날의 설렘. 그런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죠? 그럼 매일 올 거야. 그럼 내일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 가져올게요. 어르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공원의 다른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둘 부녀지간이래. 30년 만에 만났다던데. 기구한 팔자야.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지. 계절은 겨울로 향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완벽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기로 했죠. 일주일 후 국밥상 재단의 첫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네 시장 상인들과 함께하는 반찬 나눔 잔치였죠.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따뜻한 국밥과 정성스런 반찬들이 차려졌죠. 강도윤도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떴습니다. 평생 기업을 경영하던 손으로 이제는 국자를 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지우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눔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어르신, 국 많이 드세요. 고맙소, 젊은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시장 전체를 감쌌죠.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또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자리가 되었죠. 보리차를 나눠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지우야. 네. 고맙다. 저도요, 어르신. 버려짐과 보호 사이, 용서와 배신 사이, 그 얇은 경계 위에 오늘의 밥 한 끼가 놓입니다. 그리고 그 한 끼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공원을 떠나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죠. 처음으로 그들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함께하는 그림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도 그들은 이 벤치에서 만날 것입니다. 도시락을 펼치고 계란말이를 나눠 먹으며 보리차를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되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